어르신,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갈랐습니다. 뛰었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죠. 손에 든 댁에 봉지째로 전속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하반신이 이미 절반 넘게 맨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두 팔로 노인의 몸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절대 놓지 마세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을 박차고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뒤로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에 꼭 쥐고 있던 댁에 봉지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철퍼덕. 봉지는 맨홀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내며 당장 사오라 명령한 그 대게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산 그 대게가 단숨에 사라졌어요. 그래도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노인을 끌어낸 뒤 두 사람은 보도블록 위에 함께 주저앉았어요. 노인의 정강이가 맨홀 테두리에 긁혀 붉게 쓸렸습니다. 지수가 구멍 안을 들여다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끝없이 내려앉아 있었죠. 그 안에서 댁의 냄새만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빠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먼.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 다치셨어요? 어르신, 저 때문에 무서우셨죠? 이 웃음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박받던 며느리 한지수는 그 노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어요. 한지수는 낡은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재래시장 골목을 뛰다시피 걷고 있었습니다. 포니테일로 대충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죠. 블라우스 팔꿈치 근처가 살짝 뜯어져 있었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오전 내내 집 안 청소에 빨래까지 해치운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 손으로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오말숙의 목소리가 귓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댁에 안 사오면 오늘 저녁 밥상은 없는 줄 알아. 당장 가. 빨리빨리 안 움직여. 며느리로 산 지 7년. 한지수는 그 7년치 피로를 발바닥에 잔뜩 쌓아 넣은 것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린내와 찐 음식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평일 낮이라 시장은 한산했고 수산물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안쪽 통로로 들어서자 커다란 대게들이 수족관 안에서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죠. 아주머니, 대게 제일 쌀 오른 걸로 주세요. 가게 아주머니가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집게로 대게를 골랐습니다. 이거 봐봐.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꽉 찼어. 꽉 찼어. 쪄드릴까요? 네, 빨리 쪄주세요. 좀 급해서요. 펄펄 끓는 찜통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문자가 3개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오말숙이었죠. 야, 아직 안 와? 뭐해? 밥 굶을 각오해. 느려 터진 것. 지수는 화면을 뒤집어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한숨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긴 한숨을 쉬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도 7년이 가르쳐줬습니다. 윤기 나는 대게가 잘 쪄지자 아주머니는 물기를 닦고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어요. 지수는 두 손으로 봉지를 꼭 끌어안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잔돈을 확인해 보니 버스비가 빠듯했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넉넉하지가 않았죠. 결국 걸어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걸으면 30분. 대게 봉지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배에 전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낡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헝클어진 백발에 해진 재킷, 등이 약간 굽은 채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었죠. 시장 골목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노인과 지수 사이 보도블록 한가운데에 맨홀 뚜껑이 있었습니다. 반쯤 들려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비틀어 피해 지나갔지만 아무도 뚜껑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죠. 노인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바로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노인의 지팡이 끝이 맨홀 뚜껑 모서리를 딛는 순간 철뚜껑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노인의 왼쪽 발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어르신, 지수는 두 손에 든 대게 봉지를 생각할 새도 없이 전속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팔을 두 손으로 낚아채듯 잡았어요. 이미 하반신이 반쯤 구멍 안으로 내려가 있었죠. 노인의 몸무게가 지수의 양팔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잡았어요. 손 놓지 마세요. 절대 손 놓지 마세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을 박차고 무릎이 굽고 허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온몸의 힘을 전부 끌어모아 뒤로 당겼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대게 봉지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철퍼덕. 봉지는 맨홀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쪄준 대게와 함께 생활비 중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산 그 대게가 단숨에 사라졌죠. 그래도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가까스로 노인을 구멍 밖으로 끌어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보도블록 위에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의 정강이가 맨홀 테두리에 긁혀 붉게 쓸려 있었어요. 지수도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빨갰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죠.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수는 맨홀 구멍을 내려다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래로 끝없이 뻗어 있었죠. 그 안에서 대게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어르신, 많이 다치셨어요? 다리 어떠세요? 노인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저기 빠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먼. 네, 많이 깊어요. 자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네. 노인은 이름을 물었어요. 한지수요. 지수는 흙 묻은 손을 무릎에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위기에 처한 어르신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거든요. 안 다치셨어서 다행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맨홀 구멍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멍 테두리에 포장지 끝자락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죠. 찐되게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 그것을 전부 담아두었죠. 아까 봉지가 하나 빠지던데 소중한 거 아닌가? 지수는 순간 오말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같이 화낼게 눈에 선했죠. 그래도 지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물건이 뭐가 중요해요? 어르신이 지금 괜찮으신 게 중요하죠. 노인은 한동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70 넘은 눈이 천천히 읽어냈어요. 병원은 혼자 갈 수 있어.
어르신,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지수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지수는 구급대원들과 함께 노인을 부축해 들것에 태웠습니다. 노인은 계속 나 혼자 갈 수 있다를 반복했지만 지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접수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구급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차가 달리는 동안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집은 어디야? 박신의 철물점이요.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7년. 점심시간인데 아이 밥은? 지수의 웃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흔들림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단단해졌죠. 없어요. 괜찮아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한마디 안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노인은 느꼈어요. 차창 밖으로 오후 햇살이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수는 노인을 접수처까지 안내하고 보호자 서류 작성도 도왔어요. 처치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노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처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오말숙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죠.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많이 아프세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함께 수납 창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체크카드를 꺼냈어요. 카드 뒷면이 날가 번호가 거의 지워져 있었죠. 잔액 조회 결과 3만 원. 지수는 잠깐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베개를 사고 남은 잔돈이 구깃구깃 접혀 있었죠. 10,000원 2장, 1,000원 2장. 카드 잔액과 합치면 딱 54,000원이었습니다. 치료비는 4만 원이었어요. 지수는 카드를 창구에 밀고 잔돈 4장을 꺼내 함께 올렸습니다. 수납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어요.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지수는 영수증을 들고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눈이 둥그렇게 커졌어요. 자네가 병원비를 낸 거야? 네. 아니 왜? 얼마나 됐는데? 그냥 제가 냈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 돌려줘야지. 지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던지 노인은 순간 눈을 깜빡였어요. 어르신, 오늘 저한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잠깐 다녀가신 것 같아요. 따님분 계세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있었지. 일찍 세상을 떠났어. 지수의 얼굴에 잠깐 슬픔이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은 따님이 못다한 효도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지수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 했어요. 돈이 없어서 버스도 못 탔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을 두들기는 소리만이 오후의 골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오말숙. 지수는 뛰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는 중에 사고가 생겨서.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네가 뭔 사고야? 대게는? 내 대게 어쩌고 이렇게 늦는 거야? 점심이 몇 시인데 나 밥도 못 먹고 기다렸잖아. 어머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앞에서 노인분이 매노래.
설명은 무슨,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서 밥 시간도 못 챙기냐? 그게 변명이야, 변명이. 어머니,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 통화 종료 숫자가 27초를 가리키고 있었죠. 7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설명하기도 전에 끊어지는 전화, 닫혀버리는 귀, 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 7년이 지금 이 27초 안에 전부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아까 처치실에 두고 나온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붕대 감은 다리로 천천히 병원 문 밖까지 걸어 나온 것이었죠. 노인은 지수의 통화를 전부 들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나 때문에 곤란하게 됐구먼. 지수는 울컥 차오르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안 다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걸으실 만해요? 조금 걸어봐야 알겠어. 노인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시린 눈빛이었어요. 70 넘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죠. 정이 가는 아이구만. 지수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또 웃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지팡이 꼭 잡으시고요. 지수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햇살이 등 뒤로 기울었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흰 블라우스, 팔꿈치 근처가 뜯어진 그 구멍이 햇빛에 비쳤죠. 노인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딸이 생각났어요. 웃는 모양이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노인은 지팡이를 고쳐 잡고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허름한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죠. 노인은 볼펜을 꺼내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한지수, 박신의 철물점, 세 단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수가 대문을 밀고 들어선 건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철물점 쪽에서 문이 쾅 열렸어요. 오말숙이 나왔습니다.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가 번쩍였고 강하게 볶은 파마머리가 오후 햇살에 더 부풀어 보였죠. 화려한 원색 블라우스 아래 눈썹 문신이 짙게 올라가 있었어요. 두 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인연이 진짜. 몇 시야 지금이? 지수는 대문 앞에 선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시다가 노인분이 맨홀에 빠지시려고 해서 제가 구해드리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야, 이 거짓말쟁이야. 오말숙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내 대게는 어디 갔어? 응? 사람 구하다 대게가 왜 없어? 혼자 몰래 먹고 온 거 아냐? 어머니, 제가 왜 그런. 못 배운 것들이 꼭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 고졸이 뭘 배웠겠어? 어디서 변명이야, 변명이. 지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7년이 가르쳐줬어요. 오말숙은 숨도 안 쉬고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7년이 되도록 애도 없지. 집안일은 어딘가 빠져있지. 저런 머저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야. 내가 무슨 복에 저런 며느리를 얻어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어요. 그래도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말숙의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7년 동안 몸에 밴 방식이었죠. 오늘 저녁은 굶어. 내 댁에 혼자 먹고 온 년이 밥은 무슨 밥이야. 대게값은 이달 생활비에서 다 뺀다고. 알아들어? 네.
오말숙은 마지막으로 코웃음을 치고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지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 하늘 아래에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점심때 먹은 그릇들이었죠. 지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바닥에 긁힌 자리를 스쳤어요.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수는 한번 웃었습니다. 슬픔인지 허무인지 자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지수가 뒷주방 창고를 정리하던 중 줄인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고 점심은 없었어요. 저녁은 굶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죠. 지수는 찬장 뒤쪽에서 보리차 봉지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한 봉지 우려냈어요. 밥통을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밥이 조금 있었죠. 지수는 보리차에 찬밥을 말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먹는데 부엌 문 밖으로 오말숙과 박강철이 웃으며 저녁 밥상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철아, 오늘 반찬 잘 됐다. 엄마, 나 내일 담당관이랑 미팅 있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아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지. 엄마 믿어, 강철아. 웃음소리가 부엌 문을 넘어왔습니다. 지수는 보리차에 만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죠. 다만 눈빛만이 아주 잠깐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가 다시 그릇 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진 건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한지수였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젯밤 오말숙과 박강철이 먹다 남긴 반찬 그릇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빈개 껍데기도 냉장고 한쪽 구석에 비닐봉지째 처박혀 있었어요. 지수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쌀알이 물에 씻기는 소리가 새벽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밥을 안 치고 국을 올리고 어젯밤 담가놓은 물을 꺼내 나박나박 썰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7년이 만들어낸 손놀림이었죠. 어딘가에 생각을 두지 않으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오래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지수는 늘 밥 짓는 동안 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그 노인이 생각났어요. 따님이 있었다고 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지수는 채 썰던 물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지수가 25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의 겨울에 남긴 게 낡은 연립주택 한 채와 작은 통장 하나. 박강철을 만난 건 그 이듬해 봄이었죠. 넓은 집과 든든한 가업이 있는 집안이라는 말에 주변에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지수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믿음이었죠.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오말숙이었어요. 밥은 됐어? 국은? 네 어머니, 다 돼가요. 5분만요. 5분이 어디야? 빨리빨리 올려. 발소리가 쿵쿵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말숙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말숙은 리모컨을 연거푸 돌리다가 채널 하나에 멈춰 볼륨을 높였어요. 부엌까지 소리가 쨍쨍 울렸죠. 지수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달걀말이, 어묵볶음, 깍두기. 쟁반에 하나하나 올렸어요. 아침상이 완성됐을 때
계단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묵직했어요. 박강철이었습니다. 박강철은 세수도 채 안 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물 한 잔을 요구했어요. 지수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엄마, 오늘 담당관이 다시 연락 온대요. 계약 조건 조율하러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믿어, 강철아. 걱정 마요. 이번엔 무조건 따올 테니까. 두 사람이 밥상을 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부엌에 서서 가스불을 껐어요. 아침 밥상을 차렸으니 지수 몫의 역할은 끝이었죠. 자리에 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앉기가 눈치 보였어요. 아! 오말숙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지수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댁에 감. 이번 달 생활비에서 다 깐다고 했지? 네, 어머니. 7만 원짜리야. 거기다 내가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그거 위자료까지 하면 10만 원. 알아들어?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10만 원. 이번 달 50만 원짜리 생활비에서 10만 원이 빠지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으로 넷이 먹고 사는 밥상을 한 달 동안 차려야 했어요. 물론 4명의 식비를 다 지수 혼자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오말숙이 장을 보라며 내미는 돈은 언제나 지수 생활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남은 돈이 지수의 생활비였죠. 알겠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들어가 있는지 지수 자신도 다 알지 못했어요. 박씨 철물점은 단순한 동네 철물점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바로 옆으로 넓은 야적장이 펼쳐졌어요. 모래와 벽돌, 각종 철근이 정연하게 쌓여 있었죠. 직원만 10명이 일하는 제법 큰 규모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나가는 건설 자재 납품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이 철물점을 거쳤어요. 박강철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가업을 물려받아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동네에서 건축 자재를 사려면 자기네 가게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직원 10명이 야적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는 오말숙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지수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잊지도 않았어요. 결혼 초에 지수는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자재 정리나 전화 응대라도 하겠다고. 학력이 짧아도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말숙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숫자도 제대로 읽어? 장부 볼 줄은 알아? 그 이후로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50만 원 생활비는 7년 내내 오르지 않았죠. 물가는 매해 올랐고 먹거리 값도 올랐지만 지수의 생활비는 제자리였습니다. 그 빠듯한 돈에서 더 깎이기도 했어요. 오말숙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또는 지수가 뭔가를 잘못했다 싶은 날에는 어김없이 생활비 삭감 통보가 날아들었죠. 지수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말숙이 시키는 자비를 해서 용돈을 받는 것이었어요. 파 묶음을 다듬거나 야적장 한쪽에 쌓인 모래를 재에 거르거나 직원들 점심 설거지를 몰아서 해주거나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오말숙은 손에 구긴 돈을 쥐어줬습니다. 많으면 3만 원, 적으면 1만 원이었어요. 자존심 같은 건 2해 만에 내려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갇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전 지수는 부엌 청소를 끝내고 빨래를 돌린 뒤 야적장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말숙이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직원 한 명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중이었죠. 지수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야? 나왔어? 어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야적장 정리라도 할게요. 오말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너 그거 도와준다는 게 아니잖아. 용돈 달라는 소리지? 도움도 드리고 싶고요.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서. 얼마나 빠듯한데? 50이면 충분하잖아. 집도 내가 대줬지. 먹는 것도 내가 다 대주잖아. 뭐가 더 필요해? 사치가 심한 거야, 넌. 어머니, 저 개인 비용이 한 푼도 없어요. 속옷 하나 사도 제 돈으로 못 사고 있어요. 오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하나 사겠다고 밖에 일 나가겠다는 거야?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돈은 또 혼자 벌겠다고?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응? 지수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밖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식당이라도 좋고요. 오전에 집안일 다 끝내놓고 오후에 나가면. 오말숙이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마당 가장자리 벽돌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강철이한테 이르기 전에 집에 들어가. 어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담당관과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박강철이 밥상에 앉으며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가 부엌에서 나오자 박강철의 눈매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그 얼굴이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밖에 나가겠다고? 지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집 밖으로 나돌라고 했어? 응? 내가 언제?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집안일 다 끝내고. 집안일 다 끝내고 뭐? 오후에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랑 어울려? 그게 내 목적이지? 지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일이 어딨어. 밥은 넘치게 먹이고 집도 넓은 데 살게 해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밖에 나가? 응? 뭐가 부족해? 박강철이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놨습니다. 다시 한 번 밖에 나간다는 소리 하면 이혼이야. 내가 2번 말 안 해. 이혼. 그 단어가 식탁 위 공기를 가르고 지수의 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짧고 날카로운 그 단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강철은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오말숙은 옆에서 흐뭇하게 밥을 떴습니다. 강철이 말이 맞아. 집안이나 잘해. 그게 내 할 일이야. 지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10발자국이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7년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박씨 집에 들어온 건 25이었어요. 그때는 이 집이 든든해 보였죠. 뭔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가정이나 처음엔 서투를 수 있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점점 더 단단히 조여들어갔죠. 고졸. 그 2글자가 이 집에서 지수를 묶는 가장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전문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고졸. 오말숙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씹어먹듯이 발음했어요. 못 배운 것, 배운 게 없어서,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7년이 됐습니다. 지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게 됐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존재인가?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주먹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작은 말로, 작은 무시로, 작은 배제로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 그게 훨씬 더 오래가고 깊게 파고들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오말숙과 박강철이 방에 들어간 뒤 지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냉장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지수는 밥통을 열었어요. 남은 밥이 반 공기였죠.
오늘도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먹으면 안 됐어요. 어제처럼 또 보리차에 밥을 말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에서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흔들렸어요. 지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밥이었어요. 물에 만밥은 금세 퍼졌죠. 지수는 그것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런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서 그것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고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새벽 부엌에서 혼자 울고 또 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에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지수는 보리차에 만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행주로 물기를 닦고 부엌 불을 껐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좁은 방이었죠. 박강철과 지수는 각방을 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박강철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였어요. 나중에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지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통화를 듣고 있던 그 눈빛이요. 무언가를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판단하지 않는, 그렇다고 가엾어 하지도 않는,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눈. 정이 가는 아이구만. 그 말이 귓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야적장 쪽에 쌓아둔 빈 자루들이 사락사락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 조용해진 철물점 마당 위로 늦은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어요. 내일 아침 5시 반에 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 하나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철물점 사무실 안이 들썩이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강철이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엄마 나와봐요, 빨리. 오말숙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담당관한테 연락 왔어요. 재개발 허가가 최종 확정됐대요. 근처 구역 전체가 다 걸린 거야, 엄마. 그쪽 재개발 하청업체가 지역 소상공인 우선 지원으로 우리 가게를 납품처로 검토한대요. 오말숙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진짜야? 한 구역만 해도 자재 납품이랑 철거 쪽 합쳐서 70억이 넘는데요. 70억? 오말숙이 두 손을 모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강철아, 이게 우리 차례가 왔구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어요. 지수는 야적장 귀퉁이에서 빨래를 개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70억. 그 숫자가 마당 공기를 타고 지수에게까지 날아들었죠. 마당 안으로 들어온 박강철은 지수를 힐끔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말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빨래 개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70억의 계약. 그 기쁨 속에서 지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쁨을 나눌 자리에도 걱정을 나눌 자리에도 지수의 자리는 없었어요. 봄 햇살이 야적장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자재 더미 위에 앉아있던 참새 한 마리가 퍼드덕 날아올랐어요. 지수는 그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잠깐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렇게 날아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담당관이 철물점을 직접 방문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3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박강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포마드를 바르고 머리를 빳빳하게 넘겨놓은 상태였죠. 오말숙은 화려한 원색 블라우스에 굵은 금반지를 손가락마다 끼고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침부터 야적장을 깨끗하게 쓸어놓으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담당관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구역은 총 4블록이에요. 아파트 단지 3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라 규모가 큽니다. 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수거, 모래납품, 벽돌, 철근까지 포함하면 초기 계약분만 70억을 넘어요. 이후 추가 발주까지 합산하면 더 됩니다. 박강철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추가 발주까지 하면 100억도 넘겠네요. 잘하면요. 오말숙이 소파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물점이 확정이에요? 다른 데랑 경쟁하는 건 아니죠? 지역 소상공인 우선 지원 사업이라 이 구역에서는 규모가 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현재로선 박씨 철물점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만 계약 전에 실사 한번 들어가고 가족 대표 사진도 필요해요. 지역 상생 사례 홍보용으로요. 사진이요? 네. 대표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해요. 오말숙과 박강철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담당관이 돌아간 뒤 사무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오말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철아, 강철아,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엄마. 70억이야. 70억? 오말숙이 손뼉을 탁탁 쳤어요.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넘어 마당까지 터졌습니다. 박강철은 이미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 생각엔 지금 자재를 최대한 사놓는 게 맞아요. 재개발 확정됐다는 소문 나면 모래, 벽돌, 철근 다 오른다고요. 지금 당장 사들이면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머리가 돌아가네. 가지고 있는 자금 다 끌어써서 최대한 쌓아놓을 거예요. 어차피 쓸 자재들이잖아요. 먼저 사놓으면 이득이지. 오말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강철이가 역시 사업가야. 그날 오후부터 야적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트럭 한 대가 들어오더니 모래를 쏟아냈습니다. 2대째 트럭이 들어오자 벽돌이 내려졌어요. 거기에 철근이 실린 트럭까지 줄줄이 들어오자 야적장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죠.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 자재를 정리했어요. 박강철은 사무실과 야적장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지시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그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재를 저렇게 한꺼번에 사들이는 건 무리한 것 아닐까?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박강철이 야적장 한쪽에서 직원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박강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왜? 저도 뭔가 도울 수 없을까요? 제가 자재 목록이라도 정리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밥은 됐어? 직원들 간식은? 그것도 못하면서 뭘 도와. 그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보한테 뭐라도 하려고 나온 거잖아. 박강철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뭘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밖에 나돌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필요 없어. 들어가.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 오말숙이었어요. 사무실 쪽에서 걸어 나오면서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주제에 뭘 한다고 나와?
가서 모래나 쳐. 네. 오말숙이 야적장 한쪽 구석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엔 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운 모래를 거르는 채였죠. 가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전에 미리 쳐놔야 하는 모래가 한 무더기였어요. 오말숙이 삽 한 자루를 집어들더니 지수 발치에 탁 던졌습니다. 저 모래 오늘 다 치면 3만 원 줄게. 못 치면 없어. 그리고 해 들어오기 전에 다 끝내. 땡볕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야적장 위로 햇살이 수직으로 꽂혀 내리고 있었어요. 모래 무더기가 빛을 받아 부옇게 반짝였죠. 지수는 잠깐 삽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안 해? 시간 지나가잖아. 지수는 말없이 삽을 들었어요. 채에 모래를 올리고 흔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삽으로 모래를 퍼서 채 위에 올리고 채를 좌우로 흔들어 고운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남은 돌멩이와 굵은 입자를 옆으로 털어내야 했어요. 그걸 반복하는 것이었죠. 1번, 2번은 괜찮았어요. 10번, 20번이 넘어가면서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무더기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땡볕이 목덜미를 달궜습니다. 땀이 흘러 눈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수는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철아, 이번에 잘 되면 우리 엄마 금 팔찌 하나 맞춰줘야지. 당연하죠. 이번에 계약 따면 엄마 것부터 맞춰요. 오말숙의 웃음이 환했습니다. 지수는 채를 흔들었어요. 야적장 끝에서 트럭이 또 한 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서 짐을 받았어요. 철근 다발이 쿵쿵 내려졌죠. 모래 옆에 쌓인 벽돌 무더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무리하게 사들이는 자재들을 보며 지수의 눈에 뭔가가 걸렸어요.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꺼번에 사들이는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끌어 쓴다고 박강철이 말했죠. 그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이 풍경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수는 그 생각을 삽으로 모래를 퍼올리는 동작으로 눌렀습니다.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년 동안 장부에 손 떼본 적 없고 사업에 끼어든 적 없는 지수가 지금 와서 뭘 말할 수 있겠냐고. 어차피 말해봤자 면박만 돌아오는 것도 알았죠. 삽을 들고 채를 흔들고 돌을 털고 다시 삽을 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야적장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모래 무더기 한쪽에 그늘이 생겼어요. 지수는 그 그늘 쪽으로 한 발짝 이동했습니다. 팔이 더 이상 안 떨리는 건 이미 감각이 무뎌진 탓이었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흰 블라우스에 흙먼지가 피어올라 회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래 무더기가 절반 정도 줄었어요. 지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쪽에서 박강철이 나왔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걸으며 야적장을 가로질렀죠. 지수가 서 있는 쪽을 지나치다가 시선을 한 번 줬습니다. 지수의 얼굴, 흙먼지 묻은 블라우스, 손에 들린 삽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전화 통화 내용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래, 그 업체 거나 지금 살 거야. 한 번에 다. 얼마면 돼? 박강철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미 어딘가에서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다시 삽을 들었어요. 오말숙이 사무실 창문 너머에서 지수를 내다봤습니다. 야, 아직 멀었어?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서두르라고. 직원들 저녁 설거지도 내가 해야 하잖아. 지수는 대답 대신 삽을 다시 들었어요. 해가 야적장 끝 담벼락 너머로 막 사라지려 할 때였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삽을 채 위에 올렸어요. 채를 흔들자 고운 모래가 사르르 내려갔습니다. 굵은 자갈 몇 알이 남았어요. 털어냈죠. 채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을 때 모래 무더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채 아래에 고운 모래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지수는 삽을 야적장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니.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오말숙이 나와서 손을 허리에 올리고 채 아래 모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됐네. 3만 원. 국인 10,000원 3장이 지수의 손에 쥐어졌어요. 오말숙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저녁 설거지 서둘러. 어서. 지수는 손에 쥔 10,000원짜리 3장을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피로였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고 목덜미가 따끔거렸어요.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흔들렸죠. 그 몸으로 번 3만 원이었습니다. 지수는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직원 10명이 먹고 난 그릇들이었죠. 지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긁힌 자리를 스쳤어요. 그 밤 늦게 박강철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를 여러 통 더 한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소주 한 병을 꺼내 직접 따랐어요. 오말숙이 곁에 앉았죠. 강철아, 오늘 얼마나 사들인 거야? 모래 300루베, 벽돌 5만 장, 철근은 내일 또 들어와요. 여기다 추가로 시멘트까지 하면 초기에 쓸 물량은 다 확보되는 거야. 돈이 모자라지 않아? 박강철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빌렸어요. 거래처 2군데서. 계약 따면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계약 확정이나 마찬가지니까. 엄마, 이번에 되면 우리 진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지금 이 동네 재개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구역 거기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한번 실적 생기면 다음엔 더 큰 거 들어오는 거야. 오말숙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강철이가 역시 눈이 있어. 두 사람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지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이 걸렸죠. 계약이 확정된 게 아직 아닌데 자재를 그렇게 쏟아부어도 괜찮은 건지, 계약이 틀어지면 그 자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는 건지. 하지만 지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었다가는 어차피 돌아오는 말이 뻔했어요. 네 주제의 사업을 알아? 집안일이나 해. 나돌지 말라고 했지? 지수는 행주를 개어놓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트럭이 다시 들어왔어요. 철근 다발이 줄줄이 내려졌습니다. 야적장은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자재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이 지게차를 끌고 나와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강철은 신이 나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거래처와 납품 단가를 조율하는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넘쳤죠. 오말숙도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수는 아침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낸 뒤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야적장 한쪽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였습니다. 빗자루 아래로 모래 먼지가 일었어요. 지수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빗자루 손을 멈췄습니다. 야적장 구석에 쌓인 모래 더미가 어제보다 3배는 커져 있었어요. 벽돌도 철근도 전날보다 훨씬 많았죠. 창고 쪽으로 시멘트 포대도 잔뜩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어요.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아까보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사업을 모르니까요. 수십 년 해온 박강철의 감을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죠. 지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모래 먼지를 쓸어냈어요. 자신이 쓸어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씩 치워가는 것. 그것밖에 지금은 할 수 없었어요. 빗자루가 보도블록 위를 사각사각 긁었습니다. 봄 햇살이 야적장 위로 내려앉았어요. 자재 더미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지수는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야적장 담벼락 너머로 골목이 보였어요. 골목 끝에 큰 길이 있었고 큰 길 너머엔 또 다른 골목이 있었죠. 그 너머엔 지수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 없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선을 내렸어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먼지가 야적장 밖으로 쓸려나갔어요. 자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적장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철근 다발이 담벼락 끝까지 빼곡히 쌓였고 벽돌 더미가 창고 문 앞을 막아서 있었죠. 시멘트 포대는 비를 맞지 않게 파란 방수포를 덮어두었고 모래 더미는 야적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지게차를 끌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모래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박강철은 요즘 들어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오말숙도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었죠. 두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뭔가를 의논할 때면 목소리가 들뜨고 높아졌습니다. 70억. 그 숫자가 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지수는 오늘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냈어요. 두 사람의 밥상을 차리고 직원들 오전 간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끝냈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갔어요. 땀을 훔치며 야적장 귀퉁이에 쌓인 잡동사니를 정리하던 참이었죠. 철물점 정면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 어귀에서 철물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백발, 해진 재킷, 낡은 지팡이, 보폭이 느렸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어요. 붕대가 풀린 자리에 새살이 돋는 중인지 걸음마다 지팡이에 무게를 싣고 있었죠. 허름하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잔잔한 눈이 철물점 간판을 찬찬히 올려다봤어요.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수가 맨홀에서 구해준 바로 그 노인이었죠. 하지만 야적장 뒤편에서 자재 정리를 하고 있던 지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먼저 나온 건 오말숙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굵은 금반지를 낀 손이 허리에 딱 얹혔습니다. 원색 블라우스가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였죠. 오말숙의 눈이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해진 재킷, 낡은 지팡이, 구겨진 바지, 낡은 신발 밑창이 절반쯤 뜯어져 있었습니다. 오말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철물점에 한지수 씨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말숙의 눈썹이 치솟았어요. 지수? 한지수가 누구야 여기서? 제가 알기로 이 집 며느리분이라고. 아, 이 집 며느리요? 오말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강철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노인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뭐야, 누구야 이 사람. 글쎄, 며느리 찾는데. 박강철이 노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말숙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손에 소금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봉지를 집어들더니 노인 쪽으로 성큼 걸어가 한 줌 집어 뿌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이런 거지 같은 게 끼어들어. 소금 먹어, 소금. 소금이 노인의 해진 재킷 위로 쏟아졌어요. 노인은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름진 눈이 오말숙을 바라봤죠. 사람을 찾아왔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오말숙을 더 자극했습니다. 무슨 짓? 내가 뭘 어쨌다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으스대는 거야. 지금 어디서 온 거야, 당신. 박강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짙은 일자, 눈썹이 아래로 처지면서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야적장 뒤편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강철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 노인네야, 요즘 레퍼토리가 다 그거야. 불쌍한 척하다가 몇 천 원 달라는 거잖아. 박강철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5장 꺼냈어요. 그리고 노인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지폐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이걸로 소주 한 병에 안주 하나 사 먹고 꺼져. 다음번에 또 나타나면 그냥 안 놔두는 거야. 알아들어? 지폐들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노인은 발치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강철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분노도 수치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이. 내가 술 찾는 노인네로 보이나요? 박강철이 피식 웃었어요. 왜 돈이 부족해요? 다음 레퍼토리는 뭔데? 시간 끌지 말고 돈 줄 때 꺼져요. 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창고 쪽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오말숙은 소금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죠. 야적장 뒤편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귀를 세웠습니다. 박강철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죠. 그리고 뭔가 물건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야적장 귀퉁이를 돌아 철물점 정면 쪽으로 나왔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해진 재킷에 소금이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땅에는 1,000원짜리 지폐가 흩어져 있었죠. 오말숙은 소금 봉지를 또 움켜쥐고 있었고 박강철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지수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지수가 뛰어들었어요. 노인과 오말숙 사이로 달려가 두 사람 앞에 섰죠. 이분이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앞에서 제가 구해드린 분이에요. 다리를 다치셨는데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오말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넌 어딜 끼어들어. 가서 모래나 쳐. 어머니,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멀리서 오셨을 텐데. 가라고야. 박강철이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박혔습니다. 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넌 지금 가족보다 거지를 감싸는 거야? 어디서 굴러온 노인네 하나 때문에 여기서 지랄이야? 여보, 이분이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병원까지. 닥쳐. 박강철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야적장 쪽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건너편 가게 아주머니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말숙이 소금 봉지를 다시 치켜들었어요. 눈빛이 이글거렸죠. 내 대게를 저 거지 노인네한테 처먹였구나. 그거 내 거잖아, 내 거. 이 배은망덕한 년이. 오말숙이 한 걸음 노인 쪽으로 내디디며 소금 봉지를 확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수가 노인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팔로 노인을 감싸 안으며 등으로 소금을 받았어요.
하얀 소금이 지수의 머리카락과 흰 블라우스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어깨를 꽉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금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2년이 진짜. 오말숙의 목소리가 낮고 싸늘하게 깔렸습니다. 박강철이 지수 쪽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지수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박강철의 손이 뻗어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응? 이 노인네 꼬셔서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아파요, 여보. 아파? 아픈 게 문제야. 지금 박강철이 머리채를 쥔 채 지수를 당겼습니다. 지수의 발이 땅에서 들렸다 내려왔어요.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소리가 났죠.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름진 눈가가 좁아졌습니다. 무언가가 그 눈빛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노인은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지수가 박강철의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노인 쪽을 바라봤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블라우스 등에 소금이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볼이 빨갰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어르신.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고마우셔서 오신 거죠? 괜찮으세요? 몸은요? 다리는 많이 나으셨어요? 노인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때문에 온 거야. 어르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감사한 게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으니까요.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많이 걸으셨죠? 다리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지수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등 뒤로 박강철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말숙의 발소리가 쿵쿵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노인은 지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소금 묻은 블라우스, 뺨의 붉은 기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 노인의 눈가가 깊게 접혔어요. 지팡이를 고쳐 잡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골목 쪽으로 걸어가다가 노인이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를 흘렸어요. 보물을 못 알아보는 인간들이구만. 그 한마디가 골목 안 공기를 잠깐 흔들었습니다. 박강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야, 저 영감탱이가. 오말숙도 흥 소리를 내며 소금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시선을 거뒀어요. 노인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보물을 못 알아보는 인간들. 그 말이 귓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직원들 저녁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씻는 동안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 멀리까지 찾아온 걸까요? 다리도 아직 다 낫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해진 재킷 위로 소금이 떨어지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수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박강철은 저녁 내내 지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밥상에 앉아서도 지수 쪽을 보지 않았죠. 오말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이 집에서 지수를 벌주는 방식 중 하나였어요. 대놓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밥상을 치우고 부엌을 닦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말숙과 박강철이 방으로 들어간 뒤 지수는 작은 방 창문을 열었어요.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야적장 위로 올라온 보름달이 쌓인 자재들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수는 창가에 기대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금이 등에 떨어지던 그 차가운 감촉, 머리채를 잡혔을 때 당겨지던 통증,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 보물을 못 알아보는 인간들.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보물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에서 7년을 살면서 자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다가 그만뒀어요. 생각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었거든요. 고졸, 아이 없는 며느리, 생활비 50만 원, 삽질 하루에 3만 원. 그것들이 지수를 설명하는 말들이었죠. 7년 동안 이 집이 지수에게 붙여준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처음 본 사람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환한 달이었죠. 눈이 뜨거워졌어요. 지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래전에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아직 마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눈을 감았어요. 보물. 그 단어가 이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떠다녔습니다. 한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노인은 큰 길에서 멈춰 섰어요. 까만 세단이 조용히 다가와 노인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려 노인 쪽으로 걸어왔죠. 괜찮으십니까? 다리는요? 괜찮아. 오늘도 직접 가시는 게 맞으셨습니까? 사람을 보내면 내가 직접 봐야 알지. 노인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뒷좌석에 앉은 노인이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야적장 쪽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불 꺼진 철물점 간판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죠. 노인의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철물점 앞에서 소금을 대신 맞으며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던 여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흔들리지 않던 눈빛. 노인에게 걱정 말고 가라며 웃어 보이던 그 얼굴. 노인의 손이 재킷 안쪽 주머니를 짚었습니다. 낡은 수첩 안에 적힌 이름. 한지수. 박신의 철물점. 이름 아래에 노인은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짧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다. 세단이 도시의 불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뒷좌석의 노인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가에 아주 작고 조용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인지 결심인지 차 안에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퀴 소리만이 밤길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말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강하게 볶은 파마 머리를 손질하고 짙은 눈썹, 문신 위로 파운데이션을 두툼하게 펴 발랐습니다.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를 하나씩 끼우고 화려한 원색 블라우스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70억짜리 계약을 따는 날이었습니다. 박강철도 일찍 일어났어요. 욕실 거울 앞에서 포마드를 손바닥에 듬뿍 짜내 머리카락에 비볐습니다. 빗으로 옆 가르마를 탁탁 내려 넘기자 번들번들하게 세팅이 됐어요. 창고에서 꺼내놓은 저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품이 좀 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부엌에선 지수가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 지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너도 가야 하니까 알아. 네, 어머니. 가족 사진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래. 그런데 명심해. 거기 가서 나대지 마.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그냥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어. 웃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알아들어? 네. 박강철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덧붙였습니다. 거기 가서 눈 이리저리 굴리지 마. 남자 직원들 있을 텐데 쓸데없이 시선 두지 말고. 계약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와. 나랑 엄마는 따로 이야기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먼저 와. 지수는 대답했어요. 네. 2글자. 언제나 그 2글자가 전부였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수는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높은 천장 아래로 샹들리에가 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맑게 울렸어요. 로비 한켠에 카페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우아한 소파와 낮은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말숙이 성큼성큼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강철이 뒤를 따랐어요. 지수는 두 사람 뒤를 조용히 따라 들어갔죠.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오말숙이 먼저 음료를 주문했어요. 박강철도 에스프레소를 시켰습니다. 웨이터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손님은요? 지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오말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얘는 됐어요. 웨이터가 물러갔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말숙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지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지수의 블라우스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 네 어머니. 그게 뭐야 지금. 지수는 자신의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가장 깨끗한 걸로 골라 입은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팔꿈치 안쪽이 실밥이 뜯어져 있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었지만 오말숙의 눈은 그것을 이미 찾아낸 상태였죠. 이 중요한 날에 이런 쓰레기 같은 옷을 입고 와? 제정신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 제일 깨끗한 걸로 입고 왔어요. 제일 깨끗한 게 이거야? 구멍 난 게 제일 깨끗해? 돈이 없어, 옷이 없어? 생활비에서 제 개인 용돈이 없어서요. 옷을 살 수가... 아! 오말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머, 이게 지금 사람 많은 데서 연기하는 거야? 불쌍한 척? 생활비 50만 원 받아서 옷도 못 산다고? 말이 돼, 그게... 지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죠. 50만 원 생활비에서 식재료 사고, 청소용품 사고, 대게값까지 깎이고 나면 정말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속옷 하나도 제 돈으로 산 게 없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날도 3만 원짜리 용돈을 받으려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삽질을 했던 것도 전부 이 생활비 50만 원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눈 안으로 올라왔어요. 눈물 한 방울이 눈꺼풀을 넘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말숙이 손뼉을 탁 쳤어요. 어머나, 봐봐. 이게 사람 많다고 울음 연기 시작하네. 진짜 가관이다. 이것이 기술 하나는 끝내줘. 박강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의 젖은 눈을 보더니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다른 남자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지? 응? 여기 남자 직원들 있는 데서 눈물 흘리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게 계산이잖아. 여보 아니야. 그냥 억울해서. 억울해? 뭐가 억울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억울해? 집에 가면 두고 봐. 지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손등이 떨렸어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떨림이었죠. 오말숙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카페 입구 쪽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강철 사장님 일행이십니까? 건설사 측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박강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오말숙도 핸드백을 고쳐들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 표정을 바꿨어요. 조금 전까지 지수를 향해 나를 세우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한 웃음으로 변했죠. 지수도 서둘러 눈가를 다시 닦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카페 입구 쪽으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여유 있는 발소리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죠. 그 발소리 뒤로 또 다른 발소리들이 가지런히 따라왔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로 깔끔하게 넘긴 올백 헤어, 최고급 맞춤 정장, 가슴 포켓에 흰 손수건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죠.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위에서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 뒤를 비서 5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말숙이 가장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네려고 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강철의 발이 굳어버렸어요. 지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올백 머리로 바뀌었고 최고급 정장을 입었고 비서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 그 주름, 그 입가의 선, 해진 재킷을 입고 낡은 지팡이를 짚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철물점 앞에서 소금 세례를 맞던 그 노인, 1,000원짜리 5장을 얼굴에 던져봤던 그 노인, 보물을 못 알아보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며 골목을 걸어나가던 그 노인이었어요. 최석주였습니다. 오말숙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박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포마드로 번들거리는 이마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세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비서 한 명이 옆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회장님께서 이번 소상공인 지원 첫 사례인 만큼 직접 검토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셨길 바랍니다. 회장, 그 단어가 카페 안 공기를 뒤흔들었어요. 노인이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말숙과 박강철을 한 번씩 훑었어요. 그리고 지수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분노인지 아이러니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래간만이구만. 그 말이 어디를 향한 건지 카페 안에 있는 4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기,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노인은 오말숙의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이 오말숙의 말문을 스스로 막아버렸죠. 노인이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해봐.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꺼내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씨 철물점 사업장 실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 장부를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금 신고 누락 건수 12건, 직원 급여 미신고 건수 7건, 최근 일주일 사이 자재를 무리하게 선매입하면서 현재 사업 재정은 사실상 바닥 상태입니다. 거래처 2곳에서 차입한 금액이 기존 유동 자금을 초과하는 상태이고요. 또한 과거 건설사 담당자에게
비공식 금품 제공 의혹이 있으며 관련 내역이 총 18건 확인됐습니다. 그 외 납품단가 부풀리기, 하청 계약 중복 청구, 허위 영수증 처리 등을 포함해 부정 사례가 30건이 넘습니다. 쏟아지는 숫자들이 박강철의 얼굴을 조각조각 무너뜨렸어요. 오말숙의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소파 가죽을 긁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내렸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 침묵만이 남았어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네.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 계약을 밀어주려 했어. 왜인지 아나? 박강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말숙도 마찬가지였죠. 노인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자네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아온 며느리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야.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맨홀 앞에서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거기서 끝이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자네들 가정을 돌봐주고 사업을 밀어주려고 했어. 은혜를 갚는 방식이 그거였어.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되려 내가 똥물을 뒤집었을 것 같더군. 박강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회장님이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몰랐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마디였어요. 박강철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노인이 비서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계약 취소해. 네, 회장님. 그리고 이 철물점 거래처 전부 끊어버려. 거래 이어가는 업체가 있으면 내가 연대 책임 묻는다고 전달해. 박강철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의자를 발로 차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들인 자재는요? 자재를 얼마나 쌓아놨는데 계약 때문에 거기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네가 이득 보려고 제 발로 한 행동을 내가 왜 책임지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직도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젊은이구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앞에서 박강철의 목소리가 뚝 잘렸어요. 오말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회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 며느리년이 회장님을 꼬셔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전현이 처음부터 노인네 하나 꼬셔서 우리 등 치려고 한 거라고요. 박강철이 지수 쪽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헛짓거리에서 노인 꼬셔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어? 응? 박강철의 손이 지수의 멱살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입구 쪽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10명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체격이 남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박강철과 오말숙 주변을 둘러쌌어요. 노인이 손짓 하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채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건장한 남자들이 박강철과 오말숙을 양쪽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잡아 올려 밖으로 이동시켰어요. 오말숙이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강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10명의 손이 더 단단했어요.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잊은 채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손이 여전히 멱살 쪽을 향해 허공에 뻗다 멈춰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고요해졌어요. 노인이 천천히 지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앉게.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이 떨렸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그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는 새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야. 방식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어르신, 회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노인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지수가 내려다봤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건자재 유통법인 대표이사 위촉 계약서. 내가 운영하는 재산 산하의 건자재 유통법인이야. 규모는 연 매출 500억 수준이고 대표 자리를 자네한테 주겠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큰 자리를 왜 저한테요? 저는 고졸이고 사업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그게 이유야. 네. 학력이 높으면 뭘 아는 척부터 해. 경험이 쌓이면 계산이 먼저 앞서. 하지만 자네는 달라.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맨홀 앞에서 자네는 대개 봉지를 잡지 않았어. 나를 잡았지. 병원비를 내면서 효도 받으셨다고 웃었어. 철물점 앞에서 소금을 대신 맞으면서도 내게 괜찮다고 했어. 그 순간순간에 자네가 보인 게 뭔지 아나?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성이야. 그리고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우리 기업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 사업은 내가 가르쳐주지. 배울 의지만 있으면 돼. 자네한텐 그게 있어. 지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답변은 내일까지만 줘. 오늘은 충분히 쉬어. 노인이 비서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나서며 지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이 호텔에서 지내시길 권합니다.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면 험한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게 충고인지 경고인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지. 지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비서가 안내한 방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수는 발을 멈췄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저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넓고 하얀 침대,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발이 푹 꺼지는 카펫. 지수는 이런 공간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도시가 빛났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철물점이 있겠죠. 야적장 위에 쌓인 자재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겠죠. 그리고 오말숙과 박강철은 지금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이었어요. 지수는 유리에서 이마를 뗐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강철이었죠. 지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노인네랑 짝짝꿍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박강철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호텔 스위트룸 안으로 그 소리가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집안이 망해가는데 밖에서 노인 꼬셔서 놀고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바로. 뒤에서 오말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근본 없는 계집애가 우리 집 망하게 했어. 거기가 어디야?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수화기를 넘어왔어요. 박강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오면 이혼이야.
이혼. 내가 2번 말 안 해. 이혼. 그 단어가 지수의 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단어가 가슴을 내리쳤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대신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늬 자물쇠가 툭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버텼습니다. 대게를 하수구에 빠뜨리며 버텼고 땡볕에서 삽질을 하며 버텼고 보리차에 찬밥을 말아먹으며 버텼어요.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소금을 맞으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죠. 그 7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여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혼이요? 박강철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 그래도 할 말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네요. 뭐? 내일 호텔 로비로 오세요. 뭐라고? 이 여편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툭.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종료 화면이 어둡게 꺼졌습니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죠.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들어설 때 생기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비서가 호텔에 체크인을 도와주면서 건네준 명함에 적힌 번호였어요. 지수는 잠깐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어요. 한지수 씨,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중후했어요.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야. 무슨 일인가? 지수는 창가 유리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락한다는 말인가? 네. 잘 생각했어. 그리고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지수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시달려온 시댁을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7년치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짧게 답했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를 올려보낼 테니 충분히 이야기해. 오늘 밤 안으로 준비하면 돼. 지원은 내가 아끼지 않을 테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게. 내일 싸움이 남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빛나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철물점이, 야적장이, 작은 방이, 보리차에 말아먹던 찬밥이, 그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올라온 건 1시간 뒤였어요.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지수 씨, 저는 회장님이 보내신 윤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밤 충분히 이야기하고 준비합시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지수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먼저 찾아들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구멍난 블라우스가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준비해둔 깔끔한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죠. 지수는 그 옷을 입으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죠.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지수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어젯밤 변호사와 준비한 서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였어요. 7년치 생활 기록, 용돈 내역, 생활비 명세, 그리고 지수가 몰래 녹음해온 오말숙의 폭언들과 박강철의 유흥 증거까지 담겨 있었죠. 7년 동안 지수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지수는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수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도착했어요. 비서들과 함께였고 변호사도 따라왔습니다. 경호원 10명이 로비 곳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회장은 지수 옆 소파에 앉으며 짧게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네. 잘했어. 발소리가 들린 건 10시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박강철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젯밤 그대로의 양복이었지만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포마드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에 엉겨 있었죠. 눈에 핏발이 섰어요. 오말숙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파마머리가 잔뜩 부풀어 있었고 원색 블라우스에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훑다가 소파 쪽을 봤어요. 회장, 비서 5명, 변호사, 경호원 10명, 그리고 가운데에 앉은 한지수. 박강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말숙이 핸드백을 두 손으로 쥐어짰어요. 두 사람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박강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다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희 집안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것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허세를 부렸죠. 회장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답했어요. 나는 오늘 구경만 할 걸세. 그 말과 함께 회장이 턱으로 지수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수가 일어섰어요.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멍난 블라우스가 아니었고 포니테일로 대충 묶은 머리카락도 아니었죠. 변호사가 준비해준 단정한 옷 위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박강철의 가슴팍을 향해 힘있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박강철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이혼 서류예요. 당장 도장 찍으세요. 박강철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야, 이게 무슨 7년치 생활비 명세, 폭언 녹음 파일, 그리고 여보 유흥 다니신 거 다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위자료 5억, 그리고 이혼. 오말숙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뻔뻔한 년이 어딜 감히. 내가 우리한테 받은 게 얼마야. 7년 동안 5억이 말이 돼? 박강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지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죠. 경호원 10명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두 사람 주변으로 반원이 그려졌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물이 흐르듯이 10명의 경호원이 박강철과 오말숙을 부드럽게 그러나 완벽하게 에워쌌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처럼 끌려가고 싶으신가요? 박강철의 주먹이 풀렸어요. 오말숙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경호원 10명, 비서들, 변호사, 그리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는 회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강철이 바닥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종이를 구겼죠. 녹음 증거 목록, 폭언 일시와 내용, 유흥업소 영수증 날짜, 그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7년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말숙이 박강철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귓속말을 했죠. 박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계산이 끝나봤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거래처는 이미 끊겼어요. 자재를 사들이느라 빌린 돈은 남아 있었죠. 계약은 취소됐고 앞으로 어느 업체도 이 철물점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강철이 볼펜을 집었어요. 회장이 한마디 던지는데 빨리 안 찍으면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야. 난 지금 상당히 신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걸세.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로비 안에서 작게 울렸어요. 지수는 그 서류를 받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어요. 오말숙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넌 이래도 돼? 우리가 7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이게 은혜를 갚는 거야. 배신이지, 배신. 이 집안 망하게 한 년아. 지수는 오말숙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7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회장 옆 소파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박강철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납품 계약이 하나씩 끊겼어요. 자재를 사들이느라 끌어쓴 돈의 이자가 쌓이기 시작했죠. 야적장에 가득 쌓인 모래와 벽돌과 철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사무실 불이 꺼지고 야적장이 텅 비어갔죠. 70억짜리 꿈이 있던 자리에 빚만 남았습니다. 박강철이 전화를 걸어온 건 2달째 접어든 어느 날이었어요. 지수야, 나야. 제발 좀 도와줘. 나 지금 진짜 힘들어. 거래처 다 끊기고 빌린 돈 갚을 데가 없어. 내가 회장님한테 말 한마디만 해줘. 응?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지수는 수화기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깔끔한 책상, 정리된 서류, 벽에 걸린 회사 현판. 한지수 대표이사. 그 4글자가 아침마다 지수를 맞이했죠. 당신들이 한 일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차가웠어요. 지수야, 그래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7년이 어떤 7년이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죠. 전화를 끊었어요. 오말숙이 쓰러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스트레스였어요. 혈압이 치솟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강하게 볶은 파마머리가 듬성듬성 드러나며 두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던 금반지를 뺀 손가락이 얇아졌어요. 입원 후 처음 며칠은 병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 망하게 했어. 저 근본 없는 년이 처음부터 노인네 꼬셔서 등 치려고 한 거야. 간호사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박강철이 병실에 들어와도 오말숙은 진정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박강철이 수납처에서 청구서를 받아들었을 때 눈이 커졌어요. 이미 누군가가 결제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자 이름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한지수. 박강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소주를 혼자 마시며 꺼내놓은 생각들이 다시 올라왔죠. 자신이 발로 걷어찬 게 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보물을 놓쳤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치고 내려갔어요. 땅을 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치고 싶어도 이제 바닥만 남은 손으로 칠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지나쳐도 일어나지 못했죠. 병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뉴스였어요. 오말숙은 환자복을 입은 채 드러누워 천장을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최석주 회장이 이끄는 기업그룹의 건자재 유통법인이 새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한지수 대표는 오말숙이 몸을 일으켰어요. 화면 안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보브컷 단발, 지적인 금태 안경, 단정한 실크 수트, 단상 위에 서서 차분하게 취임 소감을 말하는 그 여자. 한지수였어요. 오말숙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저것이 전현희. 오말숙이 침대 위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당겼어요.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번들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이불을 쥐어짰어요.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년이 저기가 대표야? 저게 말이 돼? 저게 사람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또, 내 혈압이 문제야, 지금. 전현 좀 봐. 전현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해놓고 저기서 대표 노릇을 해. 복도까지 소리가 울렸습니다. 옆 병실에서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한지수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7글자를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취임식을 마친 지수는 사무실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수백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피어났죠. 지수는 그 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비를 몰래 결제했다는 걸 오말숙은 모를 거예요. 알아도 절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죠. 박강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지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취임식 잘 마쳤나? 네, 회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겠군. 괜찮아요. 한 대표?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처럼 지수는 잠깐 멈췄어요. 한 대표? 2글자였습니다. 7년 동안 야, 너 머저리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대표라는 2글자로 불리고 있었죠.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어요. 지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골목이 있겠죠. 수산물 시장이 있겠죠. 반쯤 열린 맨홀 뚜껑이 있던 그 골목이요. 무거운 댁에 봉지를 들고 뛰어가다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던 그 자리가요. 지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를 닮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금을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보리차 밥상 앞에서도 지수를 지탱하게 해준 그 무언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았던 그것이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